평범한 삶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된 중간이 아니게 됐는데 뭐 아파트를 사는 거나 뭐 결혼하는 것도 요새는 평범한 일이 아닌 것처럼 점점 변하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차 한잔의 북토크 시간인데요. 제가 가져온 책은 숫자 사회라는 책입니다. 네, 요즘에 무슨 사회라고 하는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숫자 사회입니다. 그리고 숫자 사회를 써주신 우리 이무진 작가님을 모셔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먼저 이무진 작가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깐 책날개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진 작가님은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국제개발학을 공부하고 코이카와 UN 및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셨습니다.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 전문가로 활동하는 동안 여러 나라에서 국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고요. 환경 분야 공헌을 인정받아 2022년 환경부 장관 표창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교육, 젠더, 기초인프라 및 에너지 등 주요 국제적 의제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깨닫고 우리 사회 내부에 도사리는 문제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풀어낼 수 없을까 고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무진 작가님과 함께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제 제목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숫자 사회이고 여기 부제에 보면은 현 자산 10억이 목표가 된 사회는 어떻게 붕괴되는가 이렇게 부제가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제목을 짓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숫자라는 거는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구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 삶의 우리의 수단이나 도구라기보다는 목표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돈을 꼽을 수 있을 텐데 뭐 돈부터 해서 아파트 같은 자산, 직업이나 소속 같은 어떤 간판, 돈으로 현재나 미래 환산 가능한 이런 가치들까지 두루 포괄하는 숫자가 우리 사회를 조금씩 지배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좀 더 맹목적으로 좇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숫자 사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근데 여기 이제 10억을 우리가 순자산 10억을 추구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10억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우리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돈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10억을 가지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좋은 아파트를 사기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것을 모으려고 치면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모은다고 해도 무려 100년이 걸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액수의 돈입니다. 이렇게 10억이라는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노력이 필요하기에 이제 최근에는 뭐 영끌이라고 해서 각종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사는 어떤 추세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코인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어떤 현상에는 많이 주목을 해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부동산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어떤 욕망이나 기대,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집을 못 산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좀 합쳐진 게 아닐까 싶은데 사실 그런 불안을 좀 많이 부채질하기도 했고요. 이미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를 것이고 사실은 그나마 지금이 가장 싼 거라면 어떻게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일 거고요.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판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10년 전 기억하시겠지만 10여 년 전에 하우스푸어 사태랑 또 비슷한 양상이기도 비슷한 양상이기도 하죠. 10여 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10여 년 전만 해도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중후반 지나면서 다시는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오르진 않을 거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그때 저희 결혼한 제 친구들만 봐도 전세 한두 번만 옮겨 다니다가 그럼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집값이 좀 떨어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때도 물론 비쌌지만 그때도 월급으로 집을 사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 예전에도 나왔잖아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불안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 불안감이 훨씬 더 커졌다. 그래서 자산 격차가 너무 많이 커져서 집만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승자가 되고 집이 없으면 벼락거지가 되고 패배자가 되잖아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성공의 가치가 저는 이제 뭐 직업적인 것을 떠나서 그냥 서울의 자가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집을 갖지 못하면 내가 뒤처져서 패배자가 되고 영원히 집을 못 살 거라는 이 불안감, 그리고 나도 저들처럼
돈을 벌고 자산을 불리고 싶다는 욕망, 이 두 가지가 좀 합쳐진 결과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 세대에서는 그러니까 적은 집에서 그러니까 방 한 칸에서 출발해서라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언젠가는 집을 뭐 10년 걸리든 뭐 15년 걸리면 집을 살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연끌을 해서라도 사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처럼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네,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께서 이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이제 다들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뭐 돈을 벌어야 한다라든지 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막상 경제적 자유, 그게 그러니까 어떤 상태인 거고 그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좀 없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인상 깊었는데요. 먼저 제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경제적 자유에 이르고자 하는가?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대답하려 하지 않는다. 본디 경제적 자유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이거나 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얻은 여유를 관심 분야에 쏟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사람들의 진짜 심리는 무엇일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과 두려움, 비교와 질시, 소외감과 패배감,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개인의 진정한 자유를 억압하는 부정적 감정들도 가득하다. 이러한 억압 속에서 경제적 자유는 삶의 목적 그 자체이자 인생의 맹목적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는 상대적인 개념도 아니고 삶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도 아니다. 삶에 관한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부합하는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며 진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 필수적이지 않은 영역에 경쟁이 개입하면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한다. 그러는 사이 왜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 하는가 하는 물음은 사라지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이후에 무엇을 할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성찰은 증발해 보인다. 어쩌면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는지도 모른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대단한 규모의 자산을 축적하고 나서도 허탈하고 허무하다는 사람이 많은 이유다.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우리의 이제 불안 때문에 뭐 시험, 아파트, 돈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쳇바퀴 같은 욕망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갇혀버리는 삶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신지 제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요즘에 특히 이제 베스트셀러로, 물론 선생님 책도 베스트셀러지만 다른 베스트셀러, 특히 경제, 경영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지금 기울여야 되고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고 뭐 어떠한 상품에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이런 이제 책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베스트셀러 코너를 가보면 이 책이 이제 사회과학이니까 네, 정치사회 쪽에 있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경제경영서가 네. 있거든요. 거기 말씀하신 그런 책들이 네, 있어요. 네, 그렇죠. 나란히 이렇게 보면 이게 또 재밌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옆에는 와 그것을 막 추구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책 제목이나 이런 부제, 뭐 챕터 일부만 보고 뭐 돈 벌지 말라는 거냐, 뭐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뭐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고 뭐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뭐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삶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는 경제적 자유 그 자체라기보다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이 책의 첫 번째 질문도 거기서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적 자유에 사람들이 좀 확 쏠려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냥 뭐 비판 이런 걸 떠나서 좀 그냥 궁금했어요. 왜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변했지?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몰려갈까 이쪽으로? 특히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돈이나 이런 경제적 자유, 아파트에 관심이 없던 분들마저도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만 벼락까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가 일단 궁금했던 게 사실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근본적으로는 삶이 그만큼 팍팍해졌기 때문에 실제로 물가도 많이 오르고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채우기도 힘들어졌기 때문에 1차적인 요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과 외식 한번 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연인과 데이트를 한번 하려고 해도 주거는 물론이고 사실 건강이나 여가 이런 것들도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만 필수적인 요소들을 좀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돈을 벌어야만 행복해지는 것도 일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이 경제적 자유에 대한 열망을 설명할 수 있을까? 돈 문제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돈을 벌고 집을 사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면 그리고 삶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니니까요. 말씀하셨듯이 경제적 자유라는 게 굉장히 막연한 상태고 어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데 그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개인 각자 주관적인 영역에 있는 거고 다를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모두가 달성해야만 하는 달려가야만 하는 목표처럼 받아들이고 있죠. 네. 그렇다면 그 이면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욕구는 무엇일까? 우리가 가진 욕망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됐고 결국은 돈이나 자산이라는 숫자 아래 감춰진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가치만 줬는구나. 이게 비교 기반 욕망인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가치들만 가지고 남들과 비교해서 거기서 우위를 점해야만 더 가졌다라는 걸 확인할 때에만 비로소 좀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외에는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조차 확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증명하긴 해야겠는데 돈과 자산 이런 걸로만 눈에 보이는 걸로만 조금 더 사람들이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선생님께서도 작년 말에 내신 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타인의 욕망 그리고 사회가 주입한 욕망을 사람들이 따라가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런 것들과도 연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아유 뭐 이 짧은 시간에 제 책까지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느 순간 우리 전부 다 혹시 선생님 그 책 혹시 기억나세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옛날에 우리가 그림책으로 봤었던 건데 그거 보면은 애벌레들이 어딘가 높은 데로 계속 올라가요. 계속 높은 데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다른 애벌레들도 쟤네들 어디로 올라가는 거지 하고 다 또 똑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그걸 이제 막 구름 너머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애벌레들이 다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고 모두 다 추구하니까 그걸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그 꼭대기에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 그러한 생각은 오히려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그냥 하니까 하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또 우리 이무진 작가님께서는 책에서 좀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국인들에게 이제 중산층이라는 기준이 사실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실제 중산층하고는 사실 괴리가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먼저 제가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읽고 또 제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2022년 중산층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사람들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686만 원은 되어야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4인 가구 기준 중산층의 월 소비 규모는 427만 원, 순자산은 9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월 소득은 한국 전체 가구 중 소득 상위 24% 수준이며 월 소비 규모는 상위 9.4%, 순자산은 상위 11%에 해당한다. 이 정도면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 특히 소비와 자산 규모 측면에서는 상류층이라고 해야 알맞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 정도를 중산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보면 우리가 평균 내지는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실제로 평균이라든지 중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지향하는 바거나 그죠? 아니면 상당히 상류층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상위 10% 혹은 상위 20%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향하고 있는데요. 또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같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대 한국 사회에서 불안에 뿌리는 물리적 생존에 있지 않다. 이 밥에 고깃국이 한 가정의 목표이자 바람이었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고 대다수의 사람은 더 이상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생존이다. 거창한 성공이나 자아 실현이 아니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사회적 생존의 심리적 저지선 혹은 마지노선이 존재한다. 그 기준선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위에 세워지며 중간 혹은 평균, 평범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타인과의 희미한 연결과 부족한 신뢰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오롯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분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중산층이 되고자, 사실 중산층이지 않은 그 기준이 되고자 끊임없이 분투하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사회적 생존이라는 이제 또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분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읽어주신 내용이 이제 네. 우리가 가진 중산층에 대한 인식 혹은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왜곡이 좀 심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중산층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자기를 하위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과거에는 이런 이미지가 현실에 부합을 했던 것 같아요. 20세기 후반 정도만 해도 평범한 평균적인 중산층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었고, 그런 인식은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중산층에 대한 인식이라는 건 사실 간단하게 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뭐 크게 엄청나게 풍족하거나 뭐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부족하진 않은, 이런 게 우리가 가진 중산층에 대한 인식,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는 그걸 평범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평범한 삶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된, 중간이 아니게 됐는데 뭐 아파트를 사는 거나 뭐 결혼하는 것도 요새는 평범한 일이 아닌 것처럼 점점 변하고 있으니까요. 평균에 대한 강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성에 대한 얘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중에 다수가 중간에 가운데에 몰려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일반적이고 사실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는 할 수 없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인 것 같아요. 비정상고 틀린 게 돼버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 뭐 저를 포함한 이제 우리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쟤는 비정상이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양쪽을 모두 까면서 이 안에 있는 나는 정상이고 중간이나 평균이라는 사회적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안심하기도 하고, 네. 또 비교하면서 만족도 하고 기제로 또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자가 아파트를 갖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특히 뭐 매스컴을 통해서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면서 그게 하나의 정상적인 모습, 그냥 일반적인 모습처럼 우리가 또 학습되는 것도 있고, 그것이 그냥 중산층이라 또 우리가 믿고 있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이루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달성되기가 힘든 그러한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정상성이 그렇게 구성되어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거기에 도달하기가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상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낙오되어 있거나, 그렇죠,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처럼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책에서 흥미롭게 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한국인의 신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쓰신 걸 보고 맞아, 우리가 이렇지 라고 좀 새롭게 깨달았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디 카페에서 자리 이동을 하거나 화장실 가거나 그럴 때 뭐 핸드폰을 놓는다든지 지갑이나 뭐 핸드백을 놓고 간다든지 이런 게 아주 자연스럽고, 또 코레일에서 우리가 기차를 탈 때 보면 검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성숙한 시민의 일이라고나 해야 할까, 외국인들이 매우 놀라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것과는 또 대비되게 반대로 우리의 그런 어떤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사해 보면은 뭐 정부라든지 법원, 그리고 어떤 정치인 등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좀 괴리라고 할까요? 이러한 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신뢰,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사람에 대한 신뢰는 되게 높으면서도 어찌 보면 좀 제도적인 그러한 장치들과 우리가 마련한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한 그런 불신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차이는 왜 나타나는 걸까요? 저도 좀 더 공부가 필요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히 공적 영역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은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어쨌든 신뢰라는 거는 어쨌든 사람이 인식한 걸 토대로, 사실관계보다는 인식이 중요하니까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 많이 노출이 좀 덜 됐고 신뢰할 수 있는 경험 자체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그런 좀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져오고 좀 긍정적인 인식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면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코로나 초창기나 이럴 때 이렇게 보면 초창기에 이제 확진자 동선 관리 철저하게 할 때 그때 굉장히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국민들이 또 그때는 신뢰도가 높아지기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또 지도자도 좀 되게 서민적이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지도자를 되게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좀 국민들은 강하지 않나?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그런 공적 영역에서 그런 기구나 제도들이 신뢰할 만큼의 그러한 퍼포먼스를 못 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재난 상황,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가 가장 부각되는 상황이 아마 재난일 텐데 네. 재난 상황에서 또 국민들이 믿을 정도로 깔끔하게 일처리를 빠릿빠릿하게 하는 못 이런 해왔죠. 모습들을 많이 못 보여줬으니까 네. 그런 데서 더 이제 믿지 못하고 불만을 갖게 되는 그런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이제 정말 궁금하고 묘한 부분이 이제 다른 대중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이 부분인데 이게 제가 봐도 신뢰랑 불신이 좀 묘하게 섞여 있긴 하거든요. 저희가 또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웃 사람들하고 거의 소통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정확한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그런 카페나 뭐 공공 영역 캐리어를 가져가지 않는다거나 뭐 티켓팅을 철저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남들이 스스로 의식하고 눈치 보는 이런 문화에서 출발한 건 아닐까? 출발 자체는. 그래서 이게 뭔가 사회적인 지켜보는 눈이 많을 때 공공적인 공공장소에서 뭔가 잘못된 행위를 했다가 적발이 됐을 때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한국 사회에서 그 관계주의 사회에서 뭔가 찍혔을 때 그 리스크, 사회적 낙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데서 출발한 건 아닐까?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마음에서 남에게 해를 입히려는 행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어쩌면 역설적으로 되게 긍정적인 신뢰 체계를 구축하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 뭐 책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떤 농촌 공동체에서 그죠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거나 서로 잘 지내지 않으면 당장 생계가 어렵고 농사짓는 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연관성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이 책의 뒷부분에 가면서 다른 최근에 나온 이러한 우리 한국 현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판적인 그런 작업들 중에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와 대안적인 그런 구상들이 많이 나와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과거의 마을 공동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현대적인 마을 공동체 그런 것들을 새로운 공동체의 어떤 대안으로 좀 언급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현대적인 마을 공동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저한테는 좀 굉장히 싱그럽게 느껴지면서도 그리고 그것이 무엇일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과거에 무슨 개품화시 뭐 이런 것을 하자는 건 아닐 텐데 이게 무엇일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공동체를 만들기 쉽다거나 뭐 만들기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국가나 사회 차원의 안전망이 좀 부족했는데 그 빈자리를 메꿔주는 것이 내 주변의 공동체였다는 생각을 그쵸.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약간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제 현대사회로 오면서 많이 사라지고 해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가족밖에는 믿을 게 없어지는 점점 이렇게 각박해지는 사회에서 가족만 이렇게 붙잡고 좁은 네트워크에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점점 뭐 힘들어서 힘들 때 뭐 지역사회나 국가의 도움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해줬던 공동체가 없다 보니까 오롯이 그걸 개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데서 오는 정서적인 결핍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런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당연히 욕망을 추구할 텐데 저는 그런 욕망이 조금 더 돈이나 자산 쪽으로 쏠리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히 관계에서 채울 수 있는 이런 욕망이 그런 욕구나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다 보니까 뭔가를 채우긴 해야겠는데 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돈이나 자산. 근데 우리 사회는 이제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주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존재감을 표현하고 싶은 건 어쩌면 기본적인 욕구인데 인정받기 힘든 거죠. 자기가 뭔가 나 이런 다 다른 면이 있어 좀 다르다고 했을 때 커리어에 도움이 되니? 혹은 뭐 그걸로 돈을 버니? 뭐 직업을 사니? 뭐 아파트를 살 수 있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가치로 쏠리는 것도 사실 그 안에는 결핍과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보듬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렵겠지만 내 주변에서부터 좀 연결을 만들면 사람들이 단절돼 있는 이걸 좀 연결시켜줄 수 있다면 그런 맥락에서 공동체를 조금이라도 만들어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의 좀 결핍을 해소하고
좀 다른 가치를 좀 줄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써봤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공동체를 좀 재건하거나 회복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결핍과 그런 어떤 부족을 좀 채워낼 수 있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말씀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마을 안에서 어떤 선생님의 무슨 작은 한 가지 아이디어라도 혹시 없을까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내 주변에서부터 좀 연결을 만들면, 물론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관심이 없거나 이웃과 이런 교류를 하고 싶지 않다기보다는 아예 그런 기회 자체가 너무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뭐 축제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아니면 뭐 장이 들어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같이 주민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걸 했을 때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기다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지자체나 뭐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뭐. 그런데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 해봐서 그렇고 너무 안 해보다 보니까 그것이 낯설고 거기 가서 뭐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그 축제에 비해서 마을 축제도 그렇고 무슨 지역 주민 프로그램도 그렇고 가서 해보니까 뭐 이런 점도 좋네, 뭐 여기서 이렇게 또 만난 사람들이 우리가 또 같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좋네, 이런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것이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를 바꾼다는 게 뭐 한 번에 갑자기 막 모든 사람이 우르르 몰려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것이 뭐 행정적으로 무슨 뭐가 뭐 복잡하다는 둥, 무슨 뭐 돈이 든다는 둥, 뭐 예산이 어떻다는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시도를 안 해보는 게 더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좀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 그 마을 공동체 이야기도 하셨지만 제가 또 관련해서 흥미로운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연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었어요. 이 점 아주 흥미롭고 제가 어떤 다른 책에서 좀 발견하지 못했었던 좀 독창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한번 읽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연대에는 개인들이 모여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의 모습과 바로 연결짓기에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게 하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바로 국가 권력의 수탈과 폭거에 저항하거나 위기에 빠진 국가를 구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만 연대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0항쟁 등 주요 민주화운동 및 독재정권 반대운동 등은 전자, IMF 시기 근무의기 운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등은 후자에 가까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독립적인 개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결속이라기보다 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밀란, 전자나 나라를 지키고자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의병, 후자에 가깝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한국 사회의 그 연대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밀란의 형태거나 아니면은 분연히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병의 그러한 전통 속에서 한번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사회적 연대라는 것이 뭐 얼마 전에도 뭐 프랑스 갔다 오셨다고 하지만 그런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사회적 연대와는 좀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마지막 챕터를 쓰면서 이제 공동체 부분이 좀 너무 진부하고 이상적으로만 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르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문득 든 생각이 공동체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하신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회적 연대 이런 것들을 공동체의 주요 가치로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복원한다는 게 사실 그게 말이 될까? 의문점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왔던 기존의 마을 공동체와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농촌 마을 공동체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연대라는 게 그 마을을 벗어나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을 단위를 넘어설 수 있는 연대는 뭐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재난 상황일 거고, 네네. 두 번째가 이제 밀란 같은 뭐 내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양식으로는.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일 텐데 재난 같은 경우는 그냥 사고 수습에 가깝기 때문에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연대니까 뭐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고, 밀란은 거나 지방정부의 수탈이나 착취 이런 것에 대한 항거일 거고, 전쟁이 이제 우리나라 치면 위병이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동성애 차이가 크진 않거든요. 네. 충분히 서양에서도 이런 식의 연대는 가능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네. 그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연대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경험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물론 87년의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 시민혁명적인 성격이 있긴 하지만 다른 운동이나 다른 시위들을 봤을 때 국가 개념을 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유럽 같은 경우도 보통 시위를 이렇게 하면 정말 다양한 의제로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죠.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그죠. 반전, 기후변화 네. 등등 정말 물론 폭력 시위나 이런 건 옳지 않고 물론 정당성에도 물론 논의해볼 여지는 있겠으나 그러니까 국가 개념을 제외한 개인의 보편적인 권리를 주창하는 이런 의견이나 이런 시위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류의 집회나 시위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공정 이슈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는데 그 정도로 온라인에서 뜨겁고 젊은 세대 전체적으로 공감을 얻을 만한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정도의 큰 이슈라면 사실 광화문에 나왔어야 돼요. 모여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시도 자체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었죠. 그러네요. 그 이슈의 파괴력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게 오프라인에서 나와서 모이는 연대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네. 또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네. 이런 관점이 사실 100% 들어맞는다고는 하기 어렵겠으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히 잘 그래도 맞아 떨어지더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국가 개념을 제외한 연대가 많이 부족하다. 네.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노동이라든지 젠더, 평화, 환경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대중의 지지를 얻진 못해왔다. 한국에서는 네. 그 측면도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국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국가와 우리 자신을 좀 일치하는 성향이 좀 강한 걸까요? 그건 확실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가까지는 나아가지 않더라도 그런 현상은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국가대표팀 그죠. 어떤 응원을 한다든지, 뭐 IMF 때 우리가 근무호기 운동을 한다든지 보면은 이제 사실 저도 국가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할 때도 가도 이제 가족 가짜를 쓰잖아요. 근데 이 가족의 어떤 확대된 형태로 어떤 자신의 확대된 형태로 좀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어서 선생님이 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쓰셨길래 제가 좀 흥미롭게 보았었던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는 이제 여러 책자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책에서 특히 마지막에 대안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부분이 아주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 부분을 읽어보고 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의 욕망을 완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돈과 자산을 기준으로 나와 남을 가르고 그들과 비교해 더 많은 외적 가치를 확보하는 데서만 만족을 얻는 만족 메커니즘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결핍 혹은 인정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도를 확립해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면 끝없는 경쟁의 치열함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지고 과시적 소비를 통한 우월감 획득 레이스를 멈출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상이다. 우리가 가진 중산층에 대한 인식과 기준이 바뀔 수 있을까? 중간은 가야 하고 평균은 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한 쟁투를 멈출 수 있을까? 네,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실은 이 만족 메커니즘을 이런 물질적이고 돈을 추구하는 아파트를 추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만족 메커니즘을 바꾸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좀 이러한 만족 메커니즘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만족이 어려운 것이 비교 기반 욕망에서 이제 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비교 자체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비교 기준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고 남들보다 더 나은 어떤 점을 찾고자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점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렇게까지 한두 가지로 쏠리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한두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에서 줄 세우고 등수를 매기는 데 익숙하니까 어려서는 시험 성적만으로만 평가를 하고 또 대학 이후 졸업해서도 연봉, 직장, 아파트 이런 걸로 이제 끊임없이 급을 매기잖아요. 그리고 등수를 매기고 자기의 위치는 어디쯤인지 이렇게 계속 가늠하게 되는데 이렇게 비교 기준이 부족하다 보면 다양성이 존중하기 힘들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동질적인 면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비교가 되려면 근데 뭔가 다른 것들은 아예 그 경쟁에 참여조차 할 수
수 없는 잊혀지거나 못하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예 틀린 게 돼버리고 실격이 돼버리는 자기만의 고유한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관심을 갖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한두 가지 기준에 자기를 맞춰서 거기서 경쟁을 하고 이기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게요. 이런 상황으로 가서 다양성이 죽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성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저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쉽진 않겠으나 일단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주변 사람들 가까운 곳에서부터 좀 다른 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가족만 해도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좀 이해를 해주려는 폭을 좀 넓혀보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회사 상사가 뭐 별것도 아닌데 화를 낸다거나 거래처에서 말도 안 되는 욕을 한다거나 했을 때 대개는 그래도 그쪽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개는 이유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뭐 논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바로 잡아가야겠지만 무작정 배제하고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이해해 보려고 하고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조금씩만 바꿔나가는 노력만 해도 사실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모두가 이런 노력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와 다른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뭐 옹호하거나 지지하거나 받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감정을 섞지 않고 일단 받아들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막연하게 혐오를 하거든요, 다른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하지 않아도 반영의 폭, 다양성의 폭이 넓어질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건 정말 개인 차원의 노력일 것이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현실이 바뀐 것도 아니고 어떤 내 삶이 바뀌거나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성공의 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좀 덜 성공하고 좀 덜 벌지언정 나름대로 만족하고 괜찮다는 삶의 수준은 영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토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당연히 성공을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지만 분명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만족하고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그냥 적당히 하다 보면 패배자가 되고 그 평범한 기준이 높아져 버린 거기 기준에 못 맞춰서 그냥 적당한 삶도 꾸려나가기 힘든 이런 여건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분들이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뭐 노력하지 않아도 국가가 지원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정도의 만족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취는 보장이 되는 이 정도의 여건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사회적 토대에 대한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사회적인 합의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고, 단절되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해 줄 것인가, 사회적 신뢰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다 같이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데서 좀 출발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조금 어떤 차이들을, 그 감정을 꼭 이해하고 공감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를 그 자체로 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씀을 하셨고, 또 조금 더 크게는 우리가 혐오라든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배경에는 사회적으로 자꾸 그 사람들 나고자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좀 사회적인 좀 엄격한 기준들, 굉장히 동질적인 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의 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다면 이런 혐오라든지 어떤 배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진 작가님 모시고 숫자 사회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선생님은 주로 어떤 책 주로 읽으시나요? 종류를 이렇게 가리는 편은 아닌데 읽을 때는 이제 인문 사회과학 서적 위주로 많이 읽었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저도 사실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욕망이나 이런 불안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도움이 되는 책만 읽고 싶었나 봐요. 어릴 때는 뭔가 지식이 되고 이런 것도. 근데 나이를 좀 먹으면서 문학 작품도 많이 요새는 그러시구나. 많이 읽고 있는데 저는 이런 변화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습니까? 제가 가장 좋았던 책은 그 리스본행 야간열차라는 리스본행 야간열차. 그거 재밌습니까? 저 아직 못 읽어봤는데, 그럼 제가 한번 참조해서 또 이 교수의 책과 사람에서 소개해 볼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우리 사회의 지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책이었고, 또 마지막에는 대안에 대해서도 우리 현대식 어떤 마을 공동체라든지 좀 더 다양성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생각의 기회를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꼭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